안녕하세요.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 애청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최근 큰일을 겪고 나서 인생에는 언제 봄이 찾아올지 모르니 한번 꾹 참고 살아볼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기구한 팔차를 타고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부모님은 저를 할머니에게 맡겨놓은 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심장 문제 때문에 세상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를 떠나보낸 이후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상황은 좋지 않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처럼 한순간에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보육원에 살고 있던 저는 대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요양원에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일이 잘 풀리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자는 일찍 결혼하면 손해라고 하던데 저는 가족이 생기게 되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시댁에도 식구라고는 남편과 시어머니뿐이어서 꿈에 그리던 복작복작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었죠. 그래도 저는 다행히 시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다 아시고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셨죠. 그리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모녀처럼 잘 지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죠. 그러나 제가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셨거든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온 전화였는데 처음에는 요양원 일이 너무 바쁜 상황이라서 나중에 일이 끝나고 연락을 드려야겠다 생각하며 모른 척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절대 연락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는 뭔가 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혹시나 싶어서 계속 울려대는 전화를 받게 되었죠. 예, 어머니, 저예요. 제가 오늘 낮근무라 정신없이 일을 하느라고 전화를 늦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영심이 며느리 맞죠? 아우, 지금 큰일 났어요. 영심이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요. 어제까지 아무 이상 없이 저랑 통화도 하셨는데. 오늘 장을 보려고 동네 마트에 갔었는데 야채 사겠다고 살펴보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119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구조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병원에 가봐요. 이날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은 시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시댁 아랫집 동네 친구분이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부부 번호를 모르니까 시어머니 휴대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보고 전화를 걸어오셨다 하더라고요. 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꾸물거리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요양원의 사정을 말씀드린 후 곧장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남편도 응급실에서 온 연락을 받았다며 이미 도착해 있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뇌질환으로 인해 급하게 응급수술에 들어간 후였어요. 당신 일찍 도착했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상태 어떻다고 하셔? 설마 심각한 건 아니지? 어머니 괜찮으신 거 맞지? 그게 엄마한테 뇌졸중이 생겼대.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수술동에서 받고 급하게 응급수술 들어가셨어.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심각한 거야? 아이, 그럼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진대? 뇌졸중이 워낙 위험한 병이고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확답을 안 주시네. 그래도 우리 엄마 강한 분이시니까 금방 이겨내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수술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는 제 옆에 붙어 달래주었죠. 아무래도 저는 어렸을 적 할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발 무사하기를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 수술이 끝나게 되었고 신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다행히 시어머니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물론 뇌졸중 후유증으로 마비가 오시는 바람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저 선생님, 저희 엄마 언제쯤 말씀도 하시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는 하겠죠? 일단 수술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은 매우 잘 된 상태입니다. 어느 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특히 뇌졸중은 뇌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 시어머니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누워서 지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 나이가 고령에 속한 편은 아니니까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선 재활 치료하면서 조금 더 상태를 지켜보죠. 저희 두 사람의 걱정스러운 말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단 재활 치료부터 해보자고 하신 후 병실을 나가셨어요. 그러나 저와 남편은 최악의 경우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절망적이었죠. 게다가 앞으로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어요. 시어머니 거치 문제 때문에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의견 충돌도 참 많았죠. 여보, 어머니 곧 퇴원하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편찮으신 분을 무작정 시댁으로 모시고 갈 수도 없으니까 슬슬 거치 문제 결정해야지.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엄마 집으로 가봤자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통원으로 재활치료 받게 하자.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식구라고는 우리 둘밖에 없고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엄마 모시고 가는 건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아니, 준비가 안 됐다고 해도 그렇지 현실적으로 엄마네 집에 모시고 갈 수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해결해야지. 당신 너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야? 무작정 모시고 가서 간호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매주 2번씩 재활치료는 어떻게 다닐지 계획은 세웠어? 내 생각에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될 때까지 입원을 조금 더 하거나 모실 수 있는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날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 나서 본인 엄마를 병원에서 썩게 만들 생각이냐며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남편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에서 모신다고 해도 간호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크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안 냉전 상태로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시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신 지 열흘째가 되던 날이 찾아왔어요. 저희 두 사람은 일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낮에는 간병인 분께 맡기고 저녁에만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니까 많이 답답했나 봐요. 저에게 먼저 시어머니 거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지난번에 대화했던 이후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나 도저히 요양병원에는 못 보내겠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엄마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면 안 될까?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 두 사람 모두 맞벌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시고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우리가 없는 시간 동안 간호도 받아야 하고 재활치료도 가야 하는데 그건 어쩔 건데. 그래서 말인데 당신 요양보호사니까 우리 엄마 간호 좀 맡아서 해주면 안 될까? 가정 방문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 좀 보살펴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머니 간호를 맡아서 해. 설마 지금 나한테 직장을 관두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내가 두 손 모아 부탁할게. 생활비나 치료비 같은 문제는 내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이 요양원 관두고 우리 엄마 간호 좀 해주라. 재활치료하러 갈 때는 이동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사님도 따로 구해놓을게.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죠. 남편이 저에게 일까지 관두라고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결정하고 대답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레 저를 설득하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까지 관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았고 남편에게 다른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니 간호를 하겠다고 일까지 관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어머니 한두 해 치료해서 끝날 일이 아닌데 그 시간 동안 쉬어버리면 나는 경력 중단으로 나중에 재취직하는 것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알겠는데 지금은 엄마 문제 해결이 시급하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여보,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나는 요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요양원에 자리 하나 있나 한번 알아볼게. 어머니가 내가 일하고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오시면 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살필 수 있잖아. 그냥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면 안 될까? 우리 엄마 익숙한 장소가 아니면 불안해하고 요양원에 계시면 재활치료하러 갈 때마다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요양원에 환자가 많으니까 엄마한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기도 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자며 우겨댔죠. 그러다 보니 저는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이날 대화를 통해 시어머니의 거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퇴원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더 남은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제 말에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쉬는 날 시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남편과의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나쁜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여기면서 너무 잘해주신 좋은 분이었기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의 퇴원 전날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결정했죠. 물론 남편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보, 당신 말대로 우리 집에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자. 내가 요양원 관두고 앞으로 어머니 간호 맡아서 할게. 정말이지? 이거 꿈 아니지? 여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진짜 고마워. 이미 오늘 요양원에 사직서 제출하고 왔어. 원장님께서 우리 집 사정 아시고 인수인계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어머니 퇴원하시면 바로 간호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장기 요양 받자. 등급 받고 가족 요양하면 된다고 하더라. 대신 약속대로 생활비랑 치료비는 당신이 다 해결해야 돼. 알겠지? 그럼 생활비랑 치료비는 죽어라 이래서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재활치료 갈 때 도와주실 기사님도 따로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의 이야기에 아이처럼 좋아하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퇴원 후에 저희 집에 들어오셨고 저는 대소변까지 다 받아가면서 간호를 했죠. 물론 뇌졸중 환자 간호라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요양원에서도 줄곧 어르신들 간호는 해왔지만 말도 하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간호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처음에 시어머니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제가 모두 감당해야 했죠. 왜냐하면 식구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남편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생활비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죽어도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결혼을 한 후에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 시험도 준비해볼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학원에 다니면서 필수 교육도 들어야 했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병원에 실습도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려면 어쩔 수 없이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퇴직을 해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셨다가 제가 켜놓은 노트북을 흘끗 보시더니 눈치를 채시고는 도움을 주고 싶으셨나 봐요. 저에게 조심스레 시험 준비를 도와주시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윤슬아, 네가 켜놓은 노트북 보니까 그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이 보이던데 너 혹시 시험 준비해 보려고 그러니? 그럴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시험 준비하려면 학원에 다니면서 필기랑 실습 준비까지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근무하던 요양원을 나와야 해서 아무래도 나중에 기회되면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수라, 기회가 오길 기다리지만 말고 지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니? 아직 사업 초반이기는 하지만 진호가 돈을 못 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만약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이 시엄마가 도와줄게. 돈 문제도 있긴 한데 잘 다니고 있던 요양원을 관둬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거절했어요. 당연히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감사했지만 곧바로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조무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듯했죠. 그러나 다음날 저녁 퇴근 시간쯤 휴대폰을 확인했었는데 시어머니 이름으로 꽤 큰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혹시 잘못 보내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곧장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저 어머니, 제가 방금 입금 내역 확인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큰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혹시 잘못 보내신 거면 제가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아니야, 다시 송금할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보낸 거 맞아. 어제 윤수린이 이 이야기 듣고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으면 해서 보냈어. 윤수라, 이 시엄마가 보낸 그 돈으로 학원 다녀라. 엄마는 윤수린이가 간호조무사가 되어서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1년 뒤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바로 시작할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관두게 되더라도 요양보호사 경력 5년은 채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1년만 더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시험 준비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경력 5년이 되기 몇 달 전에 시어머니께서 쓰러지게 되셨고 결국 저는 시험 준비는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요양원을 관둬야 했죠.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홀로 간호하는 것쯤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이 들어도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셨고 재활 치료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많이 좋아지셨죠. 부축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살짝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조금씩 글도 쓰셨어요. 물론 여전히 말이 어눌해서 알아듣기는 힘들었죠.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이 정도로 좋아진 것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치료를 받아보면 일상생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투병 3년 차가 되자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뇌졸중이 다시 재발하게 되었고 급히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이미 같은 일을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한 사람에게 두 번의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 건가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응급수술로 최선을 다해 살려보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니요? 응급수술도 진행했잖아요. 혹시 저희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선생님, 저희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릴게요.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재발을 하신 거라 그런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오늘 저녁이 고비일 듯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착잡한 얼굴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고비라고 말씀하셨던 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중환자실 앞에 앉아 간절하게 시어머니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죠. 그러나 신은 저희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새벽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발인 후에 선산으로 이동해서 미리 맡아둔 가묘에 시어머니를 잘 모셔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하늘에 보내드리고 난 후부터 남편의 행동이나 태도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쌀쌀맞게 굴고 집에 들어와도 제가 말을 걸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를 보낸 후라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행동이 이상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즈음 저는 언제까지 유품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 슬슬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날을 잡아서 시어머니 유품 정리를 하자는 제안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유품 정리를 하겠다는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갖은 성질을 다 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유품 정리를 하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유품 정리를 하겠다고 나서냐? 왜? 우리 엄마 돌아가셨으니 이제 싹 다 가져다 버리고 네가 왕노릇이라도 하려고 그러냐? 여보,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언제 왕노릇을 하겠다고 그랬어? 돌아가신 분 물건은 빠른 시일 내에 태워드려야 그곳에서도 편하게 지낸대. 그래서 유품 정리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당신 말 안 믿어. 유품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엄마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마라. 난 경고했다. 여보,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지 3주나 지났어. 이제 곧 있으면 어머니 49제 다가와서 더 이상 유품 정리 미루면 안 돼. 남편은 저의 말을 싹 다 무시한 채 절대 시어머니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성질까지 내면서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니까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49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남편은 유품 정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 49제를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을 때 직접 유품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는 못했지만 시댁집도 슬슬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전까지 지내셨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오랜만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 주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우연히 공인중개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고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 보니 시댁에 방문할 때 오며 가며 인사를 했었기에 그날도 먼저 인사를 건넸죠.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영심 씨 며느님이 이 동네에는 무슨 일이세요? 아, 아시는 분 만나 뵈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49제가 얼마 안 남아서 유품 좀 간단하게 정리해 태워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시댁집 가는 중이에요. 에? 아, 그게 무슨? 영심 씨 집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얼마 전에 계약서까지 썼는데 혹시 남편분께 따로 얘기 못 들으셨어?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집이 팔려서 계약서를 썼다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혹시 중개사님이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며칠 전에 남편분이 오셔서 직접 계약서까지 쓰고 가셨어. 못 믿겠으면 제가 계약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부동산으로 따라오셔요. 저는 서류를 보여주시겠다는 공인중개사님의 말씀에 일단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중개사님은 부동산에 들어가자마자 책상 여기저기 뒤적거리시더니 시어머니 집 계약서를 찾아와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처음에는 중개사님이 착각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세히 서류를 살펴보니까 정말 계약자에 남편 이름 3글자가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 소유의 집이었고 아들이라고는 남편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니 시댁집은 당연히 남편 앞으로 상속이 된다지만 그래도 제가 아내인데 말 한마디 없이 매매해버린 것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집을 팔아버리나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개사님의 허락을 받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곧장 남편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죠. 도착해보니 시간대가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직원들은 다 나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방에 있는 것인지 사장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사장실 문을 열게 되었죠. 그런데 사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남편이 회사 여비서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죠. 당연히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되었고 건물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어머니 간호를 3년 한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 그것도 회사 여비서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일이 이렇게 된 건 눈치를 못 챈 당신 탓이지. 그런데 왜 여기까지 키워와서 난리를 치냐? 애초에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싫었으면 당신이 미리 눈치채고 막았어야지.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다.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하니? 설마 어머니 집도 저 여자랑 두 집 살림하려고 팔았냐? 20억짜리 집 팔아서 그 돈 다 어쨌어.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너 설마 우리 엄마 집에 침이라도 바를 생각이었냐? 왜? 너도 20억짜리 집이 탐이 나긴 했나 보지? 20억이든 30억이든 그건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야. 네가 뭔데 감히 그걸 따지고 들어? 그래, 침 바를 생각이었다 어쩔래? 내가 요양원까지 간두고 애 갖는 것까지 포기하고 장장 3년 동안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는데
그 정도도 탐 못 내냐? 그러니까 당장 집 한 돈 내놔. 내놔. 아, 진짜 양심 없는 건 당신이네. 내가 엄마 집 매매한 돈을 너 같은 것한테 왜 주냐? 그것도 이제 이혼할 사람한테. 그 돈 나한테 없어. 집 팔고 받은 돈은 내 핏줄을 가진 예비 마누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줬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너 이제 필요 없으니 조용히 꺼져 줄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누구보다 당당한 태도로 나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자동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더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것은 남편이 서류까지 미리 작성을 해놓았던 것인지 이혼 합의서를 꺼내 들고 와서 억지로 제 손을 잡고 지장을 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실에서 가차없이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내쫓는 게 끝이 아니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한바탕 하고 힘없이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모르는 사람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쪽 남편이 시켜서 왔어요. 험한 꼴 보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주시죠. 어차피 비밀번호도 바뀌어서 집에는 못 들어가십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꿔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나오셔도 소용없으니까 조용히 나가주시죠. 어차피 이혼 서류에 지장까지 찍으셨다면서요. 저희 말 안 따르시면 억지로 쫓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억지로 집 앞에서 버텨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여자의 힘으로 남자의 힘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언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순식간에 오갈 곳이 없게 되었죠. 결국 저는 집을 나와서 한참 동안 하염없이 걷다가 이대로는 답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세상을 버릴 생각까지 하면서 술을 사들고 시어머니 묘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술에 취한 채로 한참 동안이나 시어머니 묘를 붙들고 기구한 채 팔자를 한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내뱉으며 울고불고 하니까 선산을 관리해주는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시고 다가오셨죠. 그리고는 쉼터로 데려가 주셨어요. 저는 쉼터에 도착해서 술이 깰 때까지 쉴 수 있었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내어주시는 선산 관리인 아저씨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한 후 곧바로 내려갈 채비를 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서둘러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늦어서 해 뜰 때까지는 혼자 못 내려가요. 몇 시간 후면 해 뜨니까 잠시 앉아서 차 한잔 해요. 저 때문에 아저씨 쉬지도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러죠. 정말 죄송한데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갈게요. 시간이 늦어서 입구까지 내려가더라도 그 택시 잡기는 힘들 거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밖에 오래 앉아 계셨으니 차 한잔 하세요. 마침 제가 작은 사모님께 드릴 말씀도 있네요. 저는 선상 관리인 아저씨의 말씀에 영문 모를 표정으로 쳐다보았죠. 그랬더니 선상 관리인 아저씨는 서랍을 열더니 쪽지 하나와 명함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른 열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아저씨, 이게 뭐예요? 쪽지랑 명함을 왜 저한테? 혹시 저희 남편한테 주셔야 하는 거라면 따로 전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쪽지랑 명함은 큰 사모님께서 작은 사모님께 남기신 거예요. 예? 저희 시어머니께서요? 아저씨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시어머니 뇌졸중을 오래 앓으셔서 도움 없이 선산에 올라오지 못하셨을 텐데요. 혹시 밖에서 따로 만나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큰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예 무언가를 느끼셨던 것인지 기사 한 분을 데리고 함께 묘자리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이 쪽지와 명함을 맡기면서 작은 사모님이 혼자 오시면 조용히 전달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상 관리인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꼭 가셔야 할 곳이 있다면서 기사님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날 제가 같이 가겠다고 했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괜찮다면서 기사님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선산이었을 줄은 예상도 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쪽지와 명함을 보면서 기사님의 부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걷고 시고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선상 관리인 아저씨가 넘겨주신 쪽지를 조심스레 펼쳐보았어요. 뇌졸중을 앓고 한쪽 마비가 와서 힘겹게 꾹꾹 눌러 쓴 듯한 글씨가 눈에 보여 눈물이 왈칵 차올랐죠. 자세히 쪽지를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우리 며느리 보아라. 그동안 나 간호하느라고 욕 많이 받다. 그리고 앞으로 진호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미리 사과하고 가마. 대신 너한테는 선물을 하나 남길 테니 명함에 적혀 있는 주소로 찾아가 봐라. 꼭 혼자 가야 하니 그거 명심하고 우리 며느리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면 내가 꼭 웃으면서 마중 나갈 테니 그때 또 보자. 저는 시어머니의 쪽지를 보고 나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쪽지를 받고 나서 해가 뜨자마자 선산을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곧장 명함에 적혀 있는 주소로 찾아가 봤어요. 도착해보니 낡은 변호사 사무실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변호사님께 쪽지를 보여드리게 되었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언제 오시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찾아오셨군요. 사실 임영심 씨가 저에게 맡겨놓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USB이고 또 하나는 요양원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요양원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라니요? 설마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셨다는 선물이? 예, 요양원으로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명심 씨가 생전에 며느님이 나중에 요양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5년 뒤 생일 선물로 드릴 생각에 매매를 해놓으셨어요. 아니, 요양원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이라면 매매 금액이 엄청 들었을 텐데. 저는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큰 건물을 남겨주셨다는 이야기에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젊었을 적에 모은 돈을 몽땅 투자해 큰 공장을 운영해 오셨고 그때 번 돈으로 알짜배기 땅들을 사 모아서 재산을 불리셨다고 하지만 제가 받기에는 너무 큰 선물이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변호사님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저를 달래주셨죠. 며느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명임 씨 뇌졸중 간호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받을 자격 되세요. 이명임 씨가 며느님 편하시라고 바로 영업 시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까지 싹 해놓으셨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 이름만 정해서 간판만 달면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선물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며느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명임 씨께서는 저에게 건물 상속 업무를 맡기실 때 5년 뒤에 기뻐할 모습이 눈에 훤하다며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이명임 씨는 하늘에서 며느님이 이 건물 받아주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왜 굳이 5년 뒤 제 생일 선물로 매매를 해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시어머니에게 지나가듯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더군요. 요양보호사는 5년 이상 일을 해야만 요양원을 오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5년 뒤 제 생일에 선물로 줘야겠다 생각을 하신 듯 했죠. 그런데 저는 한참 동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맡겨놓으셨다는 USB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어머니가 맡겨놓으셨다던 USB는 뭐예요? 혹시 영상 편지 같은 건가요?
영상 편지는 아니고요. 그 남편분이 상간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 그리고 남의 회사 제품 기술을 훔쳐서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물이 들어있어요. 예? 그게 무슨...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남편분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우연히 알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의 회사 제품 기술을 훔쳐서 판매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제 남편이 이런 못된 짓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봐요. 사업이 생각처럼 안 되니까 남의 회사 제품 기술을 훔쳐와서 가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명심 씨는 이 모든 것을 눈치챈 후 관련 업체에 돈을 주고 따로 알아보신 거고요. 변호사님께서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증거물이 있으니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 변호사님께 USB를 맡기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셨다더군요.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고민도 없이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곧장 남편에게는 이혼 소장,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장을 보내게 되었죠. 당연히 소장을 받은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연락이 와서는 네가 뭔데 소송을 거냐면서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싹 무시하게 되었고 그대로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죠. 당연히 예상대로 법원에서는 제가 제출한 증거물이 있으니 이혼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로 인해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은 물론 재산 분할도 꽤 쏠쏠하게 받을 수 있었고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전 남편은 이번 일로 타 회사 제품 기술을 훔쳐 가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회사를 말아먹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짓에 대한 죄값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저는 못다한 요양보호사 5년 경력과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요양원 건물에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요양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청렴 결백하게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 수익을 많이 남겨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고 요양원에는 환자들이 가득 찰 정도로 잘 되고 있죠. 비록 저는 이번 일로 전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이라서 기일이며 생신 때마다 묘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묘에 찾아갈 때마다 시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나중에 세상을 떠나 시어머니를 다시 뵐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제 일 열심히 하면서 당차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애청자님들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저에게 응원의 말씀 많이 남겨주신다면 저도 힘을 내서 이 세상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응원의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애청자님들께 인생의 봄날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